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현황, 이제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DCI 알렉스 카메라토스 디렉터님께서 자유박탈의 이행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앞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선 걸음은 바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 정부 부처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자유 박탈은 아동과 관련된 문제로서 자유가 박탈되는 과정 전반에서 아동의 의견이 권한 있는 비중으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자유박탈 아동 한국실무그룹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후원을 받아 실태조사에 참여한 아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두 번째 세션을 열려고 합니다. 영어는 자막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상은 통역을 꺼주셔야 음성이 잘 들린다고 하니 통역은 잠시 꺼주시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요,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가요. 범죄도 중요한데 부모님 가정을 봐요. 얘가 나가면 이런 가정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보지 않나요? 9월호 이송 가기 전에 소년 분류 심사원 내에서 처벌받아서 징계방에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좀 많이 까불어서 때렸는데 그때 이송 가기 한 3주 전이었는데 3주 동안 계속 징계방에 있었어요. 여기는 육아방이 별도로 없어요. 아이한테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방은 좁고 운동 시간이 아니면 아이 데리고 산책도 나갈 수가 없죠. 기저귀와 물티슈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저귀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물품인데 왜 지원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 장난감이나 분유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요. 수갑을 찾고 운전석 뒤에 철로된 가림막이 있는 버스를 타고 큰 수감 장소로 갔습니다. 이송의 이유나 수갑을 찬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소에 갇혀있을 때는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쐴 수 없었고 제가 갇혀있는 곳에는 햇볕도 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봉고차 한 대 와가지고 짐 다 싣고 그냥 갔어요. 그럼 이 건물 밖에 마당을 나올 때도 종사자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다 관리자에게 완벽하게 있고 이제 당사자들에게 생활의 당사자인 아동들에게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을 정해진 대로 일단은 사는 것이고 어쨌든 뭘 먹을지 그리고 뭐를 할지 어떤 스케줄로 이동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개별성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늘 단체 행동. 총은 안에서 일단 조사받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일단 조사받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받은 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조사받기 전에는 혼자서 방에서 계속 지내야 되고 지내다가 이제 조사받는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움의 세션 2의 좌장을 맡은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모두 인사를 드립니다. 세션 1에서 굉장히 귀중한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세션 2에서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더 풍부하고 또 깊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보셨던 것처럼 이 아동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런 경험자들 그 생생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 아동의 자유 박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발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희진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자유 박탈 아동의 실태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김희진 변호사님께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이 자유박탈 아동의 한국 실무그룹을 기획하고 또 그 구성원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발제를 이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약 1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입니다.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본 심포지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 협약을 알리고 아동권리에 기반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본 발제는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가을 저를 포함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제5, 6차 심의를 준비하며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DCI의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때 국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연구의 질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동인권은 다양한 범위에서 증진되어 왔지만 특별히 아동의 자유권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단법인 두루,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훈과 연대하여 실무그룹을 구성하였고 현황조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문헌조사, 사례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과 관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10세부터 사실상 구금이 가능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적 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매년 평균 62명의 아동이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평균 구속기간은 최대 8개월이었고요. 4년 6개월까지 수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동을 성인과 분리 수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구치소는 12개 중 2개에 불과했습니다. 교도소에 입소한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15.6세였습니다. 소년 수용자를 전담하는 교도소는 전국에 단 1개 있을 뿐인데 나머지 39개 교도소 중에서도 성인과 분리 수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도소는 20%에 그쳤습니다. 이때에도 분리 수용하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성인 봉사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도소 수용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침은 부재한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을 찾기 위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 있을 뿐이며 나머지 지역의 6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정원 대비 평균 12.9%의 수용률을 보였습니다. 소년원의 과밀 수용 실태 또한 같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최대 100%였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 심각한 실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범소년 규정은 특별히 커다랗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를 이유로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아동권리 협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아동사법 전반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치장에서는 최대 10일까지, 구치소에서는 6개월 이상 구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치소 미결 구금 중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은 소년원 수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수용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 처분 시설 대부분이 독방 구금을 징계 조치로 활용하고 차별 금지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관련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10명의 유아가 양육자와 함께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에 따라 여성 수용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고 이때 소장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도소에는 육아방이 별도로 없었고 운동 시간에만 아이를 동반한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특별히 아동을 위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함에도 그러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자 교도소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나았으나 분유 이외에 물티슈나 기저귀 등이 제공되지 않는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주아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19세 미만인 외국인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입니다. 14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는 미등록 이주민 부모가 구금된 경우 자녀 보호를 명목으로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사실상 동반 구금에 대한 것을 허용하는 강제 규정이라고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 일시해제가 유일한 대안이나 출입국 관리소의 재량 사항이며 이때에도 미동반 외국 국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철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보호소라기보다는 구금 장소입니다. 지난 5년간 총 177명의 이주 아동이 구금되었고 최대 140일까지 구금된 아동도 있었습니다. 구금된 이주 아동의 가족이나 보호자 동반 여부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었습니다. 사례 조사를 통해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경우 난민 신청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청취할 수 있었고 외국인 보호 규칙에도 불구하고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과 언어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설에서의 자유박탈도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것처럼 각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연령과 상황의 아동을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시설 거주 아동은 지난 8년간 조금씩 감소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생 아동 인구가 감소한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의 시설 보호 비율은 사실상 증가한 현실입니다. 저희는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 거주 결정 전반에 아동이 참여하는 절차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 식사 시간, 외출, 운동 등 시설 운영 전반의 자유박탈적 조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밖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의 경우에도 낮장 금지, 외출 금지 등 일상을 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아동의 자유박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출생한 아동은 물론 제3국 출생 아동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에 입국할 당시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야 합니다.
북한이탈 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은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해야 하며 아동이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수용시설에 해당합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당시 북한이탈 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아동을 제외한 아동은 총 5천여 명이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보호센터의 경우 조사기간을 포함하여 2달 전후로 수용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조사받는 기간은 어떠한지,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 언제 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절차상 반드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독방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 성별이 다른 가족은 분리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은 정착 지원을 위한 기간임에도 적응 정도와 달리 거주 기간은 12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에도 성별이 다른 가족은 함께 생활할 수 없고 외부의 접근도 제한됩니다. 이에 실무그룹은 국내 실태조사 결과와 유엔 국제연구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사법행정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은 최소한 만 14세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하향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할 것이며 지휘비행을 정하는 우범소년 규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구금적 처우를 우선하는 다양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성인과 홍거 수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 그리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여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자유박탈 처분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 구금 중단을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치장,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미결구금된 수용 처분 기관은 보호처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전문가의 법적 조력 보장, 독방 처우 금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용자 자녀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짚습니다. 특히 발달에 특별히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를 고려할 때 육아 지원을 위한 물품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하기 위한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훈련도 필수적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이주아동 구금을 명시적으로 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하고 법 개정 시까지 피치 못한 사유로 아동을 구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처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 보호소 직원이 아동의 권리를 숙지하도록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탈시설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보호 이전에 아동의 원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원가족과 시설이라는 양자 태길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도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 보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시설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기화하기 위한 원칙도 강화되어야 하고 대한양육을 결정하는 과정 전반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동 친화적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고민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도 요청합니다. 북한이탈 주민법 개정을 통해서 아동의 자유박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하나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연구에 대한 발제를 해주신 김희진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이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사법행정, 그리고 주 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 또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또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이나 국가 안보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폭넓은 조사 결과, 그리고 또 관련된 제언까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제도와 또 정책 개선 방향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정부 부처분들을 모시고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총 5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발표자당 최대 9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법행정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관련해서 법무부의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소년보호과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자리고요. 또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년원의 이제 표현도 지금 뭐 자유가 박탈된 아동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보호받는 학생들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요 자료가 이제 그 최기상 의원실에서 저희한테 이제 질문했던 자료고 그거에 요 질문했던 내용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저는 소년원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든지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른 답변 드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것을 제가 그냥 발표하는 수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질문이 혹시 있으셔도 제가 좀 뭐 부족한 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촉법소년 연령 상향 하향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현행 촉법소년 연령은 53년도에 제정된 형법상의 이제 기준 연령이 이제 반영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소년 강력 범죄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소년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유엔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에 따라서 저희 이제 정부 부처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데, 하여튼간 이 연령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소년법상의 이제 촉법 연령 제한 문제는 이제 소년의 어떤 교정 교육, 그다음에 사회 복귀라는 어떤 형사 정책적인 관점, 그다음에 국제적인 기준, 그다음에 각국의 추세 등을 이렇게 고려해서 어떤 좀 의견 수렴이 된 어떤 합의가 된 그런 걸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법무부에서는 연령 개정에 앞서서 그 소년 뭐 보호관찰 소년이나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인성교육이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범소년 규정 폐지 관련해서인데요. 이 우범소년이 사회적인 낙인이라든지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년보호 처분이 형사처분과는 다르게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소년법에서의 보호주의 이념은 이제 복지적 차원에서 이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주고 형사적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성행 교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상의 이제 우범 소년 규정은 2007년도에 소년법 개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더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좀 개정을 했는데 별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우범 소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범 소년의 송치 현황은 2018년도에
64명이고요. 점차 2009년도부터 저희가 통계를 봤는데 이제 점차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17년, 18년도에 급격하게 좀 그 전보다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 없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권적 처우를 위한 이제 시설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희진 변호사님이 뭐 발제할 때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들하고 다 중복되는 건데 말씀드리면 소년분류심사원하고 소년원의 이제 과밀 수용을 지금 해소하는 것을 저희 소년보호과에서 굉장히 큰 목표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작년부터 소년원의 그 수용률이 그러니까 수용 정원이 1,360명인데 한 1,280명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서울 안양소년원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은 지금 계속 120% 이상의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과밀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경기 북부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신축하는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소년원하고 안양 소년원은 뭐 사실은 계속 이전 문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소년원이든 다 이전 문제가 지금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소년원을 중축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과밀 수용인 상태인데 소년원을 공간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수용실 개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년원에는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는 다인실이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4인실, 3인실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소년원이 지금 이 리모델링을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소년원이 이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에는 위탁 소년이 되게 많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야 될 교도소 치면 미결 수용 그런 개념인데요. 그 서울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부산 소년분류심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그 혐오 시설이라는 그런 좀 이유로 저희가 예산을 2차례나 확보를 해서 뭐 설계도 하고 실시 설계까지 들어갔는데도 좀 반대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산 소년원은 그 정원이 70명, 위탁 소년 정원이 70명인데 이 학생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부산 소년원 내에 있는 공간 일부를 위탁 소년 시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내 이제 이의제기권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처우 불복 시 이제 청원을 할 수 있고 또 인권 침해 신고 센터에 진정을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청원함과 진정함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조사 시에도 학생들한테 진술권이라든지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처우심사위원회 징계 처우 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외부 위원이 참석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우심사위원회가 사실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거를 법률로 상향해서 보다 인권적인 그런 처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구금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정 성적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요. 이게 소년원 학생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임시 퇴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상 소년원 성취 6개월 처분받는 9호 학생, 그다음에 2년까지 처분받는 10호 학생들이 임시 퇴원을 대부분 임시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9호 학생은 한 4개월, 한 4.5개월 정도 되면 임시퇴원 요건이 갖춰져서 임시퇴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2년 송치 처분 받은 아이들도 12개월이 지나면 점수가 채워지고 한 15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임시퇴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환자라든지 뭐 심신 장애가 있거나 임신 출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 처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독방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요. 이제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독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곳이 이제 근신실입니다. 근신실이 이제 학생 이제 징계를 받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반성도 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각 소년원마다 2명 이상의 정신보건 인상심리사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성행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소년법 이제 개정과 관련해서 좀 최근에 이제 9월 24일 날 이제 보호소년법 개정안이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수정돼서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0날 이제 공포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처우 징계위원회를 법률로 격상을 했고 사실 이제 근신을 받는 학생들은 그 실내 그 1인 실내에서만 생활하도록 원래 돼 있었는데 저희가 매주 1회 이상 체육 활동을 이제 법률로 보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실은 그 외부로 이렇게 나가거나 할 때 포승이라는 그런 줄 포승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법 개정 이전부터 저희가 보호대 그다음에 벨트형 족승이라는 그런 좀 안전한 학생들한테 신체 부위에 이제 압박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처분이라고 해서 의료 소년원에 이제 송치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제상으로 의료 소년원은 없고요. 그냥 소년원 한 곳을 의료 처우 전담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6개월 송치 기간이 끝나서 나가면 다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가 어렵거나 할 때는 의료소년원에서 계속 그 치료를 계속 해준다든지 국공립병원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 기관별로 네네 그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페이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짚어주신 염정원 과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 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하여 법무부 보안과의 이형직 사무관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보안과 이형직 사무관입니다. 주 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관련해서 즉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양육 유아라고 청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그룹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 오늘 자유박탈 아동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최기상 장혜영 의원님을 포함한 주최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자유박탈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 작업을 수행해온 국제아동인권센터, 서단법인 두루,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 청소년 인권연대 지음 등 한국실무그룹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는 한국에서 최초로 아동의 자유박탈이라는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아동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도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 친화적인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양육 유아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주 양육자와 생활하는 아동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으로 취하겠습니다.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으로는 여성 수용자만이 양육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이 가능한 유아는 여성 수용자 본인이 출산한 자녀만 대상이 되고 양육 기간은 생후 18개월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육유아제도는 1950년 행정법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형집행법이 주로 수용자의 처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육유아제도 또한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운용되기보다는 친모인 여성 수용자의 처우라는 관점에서 운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 운영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여성 수용자 또한 아동을 돌봐줄 친척, 지인 등이 있을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본인이 양육하는 것보다는 교정시설 밖에서 양육되기를 희망하여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인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하였던 점 또한 아동 배려의 양육유아 제도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양육유아 제도는 형집행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인권,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의식의 비약적 발전은 아동 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졌고,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논의의 중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자유박탈아동, 특히 교정시설에서 양육되거나 부모의 수용 생활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부모의 교정기관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행정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지난 6월 26일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전담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현재 수용자 자녀 및 가족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교정시설 내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 6가지 집중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기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자녀 보호 인권 보호 전담팀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단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양육유아에 대한 물품 지급 등을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관별로 지급하는 물품, 수용자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가 상이하여 양육자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9월 28일 양육유아 지급 물품 목록표를 정비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 지급 물품의 통일성을 기한과 동시에 목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물품이더라도 양육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추가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자 미성년 자녀 수와 양육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의뢰 및 교정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교정기관에 입소하는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양육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추진 사항입니다. 아동복지 관점에서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는 단순히 시설 내에서 주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정시설 입소 전에는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 및 심리 상태, 아동의 보호 상태 및 환경 등에 대해, 양육기간 종류가 임박한 경우에는 아동의 인도에 대비하여 변경되는 양육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 공유 및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 전문가들과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정비입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양육유아 신청 주체는 친모로 한정하고 대상은 본인이 출산한 자녀로 양육기간은 생후 18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각에서는 양육유아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우리 부에서도 범위 확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정비는 수용자 관리에 중점을 둔 기존 교정시설에 아동의 복지와 양육자 보호를 강화하는 설비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전담팀의 논의 결과와 일선 교정기관의 시설 현황, 현행 형사사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육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주 양육자와 함께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 시설이 아닌 수용동 내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어 아동과 주 양육자에게 특화된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부는 안정된 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의 수용동과 분리된 양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여자교도소 또는 신축 예정인 여자교도소에 별도의 육아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계 정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유아 인원이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10명 내외에 불과하여 별도의 교육체계 마련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양육유아가 가장 많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는 분기 1회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그 외 교정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심리치료팀 전문 상담 직원이 고충 상담을, 의무관이 유아의 건강관리법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정비 및 설비 확충과 병행하여 주 양육자를 위한 교육체계 정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부에서는 아동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지정하여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에 대비하여 아동인권 감수성 교육 및 아동 배려 행동 요령 등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1945년 광복 이후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19개 시설 3,900여 명의 교정 공무원을 출발하여 현재 54개 시설 16,50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여자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자치제교도소 등 특수기능시설들을 설치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용자 처우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수용자 중심의 교정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수용 생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기준 교정본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약 6,600여 명의 수용자가 1,600여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교정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동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더 면밀한 성찰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수용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동 또한 심리적 위축으로 정당한 보호를 요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을 위한 별도 시설 마련과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 시스템 구축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잘 준비되지 않은 지원책은 오히려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정본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의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수용자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계상 의원님은 안 계시는데 장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자유박탈 아동에 대한 한국실무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형집행법의 근거 규정상에서는 이렇게 여성 수용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양육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의 모습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이 인상적인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부의 이민조사과 반재열 과장님께 이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관련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9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민조사과장 반재열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아동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장혜영 의원님이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사실 외국인 아동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2012년부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이나 90년대만 해도
이 나라의 그 산업연수생 제도가 93년도에 도입됐고 고용허가제가 2004년도에 도입됐는데 8, 90년대만 해도 사실은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체류 외국인이 100만이 넘어서 지금은 200만이 넘었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사실 증가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혼인 등으로 해서 국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아동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이나 그다음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사실은 수용해 왔습니다. 수용하여서 출입국 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서 나름 어떤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좀 이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이 저희가 2012년 1월에 그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원래 공무원이 교육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이나 자기 직무 수행 중에 불법 체류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통보하는 의무가 있는데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동에 대해서 어떤 신상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을 2012년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출입관리법 56조의 3을 개정해서 그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출입관리법 마찬가지로 56조 3의 제2항을 신설해서 아동의 경우 가족실 등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저희들이 그 보호일시 해제 제도를 개정을 해서 그동안 그 피보호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외국인 간서의 장의 직권으로도 보호일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현재 보호 해제 건수가 전년 대비 8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에 저희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해서 성매매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체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아동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특칙을 마련해서 마찬가지로 체류 허가,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걸 쓰니까 책장이 잘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법 개정 사항은 이상과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제도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들이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그 보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까 발제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법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상 아직 아동의 보호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를 보면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혹시 토론 과정에서 좀 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만일에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아동을 외부에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 부모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나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호실 내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호 개념은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조치에 따라서 강제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의 사실은 이 나이에 대한 폭이 좀 넓다 보니까 18세 미만이 이제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으로 보고 있는데 14세 이상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호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출국 명령 제도나 뭐 체류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보호 사유를 사실 살펴보면 뭐 특수강도 그 형사범입니다. 형사범으로서 석방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불법 취업 뭐 노래방이나 유흥업 이런 부분에 취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피하게 국내에 뭐 연고자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 자격 없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뭐 초중고 등 이렇게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강제 태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 8월 달에 보호 일시 해제 규정을 좀 고쳤는데요. 보호 일시 해제 대상 심사 시라든가 보전 금액 산정 시 아동 등 특별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보호 일시 해제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보호소 내에 특별 보호실을 마련해서 좀 일반 보호실과 좀 다르게 TV라든가 뭐 물론 일반 보호실도 TV나 공중전화기, 정수기 같은 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뭐 냉장고라든가 좀 더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그 아동이 좀 더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외부 복지 시설에 위탁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보호 규칙을 개정해서 마련은 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교육을 할 만큼 아동이 장기 보호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보통 한 5일에서 7일 안에 보통 출국을 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 그리고 위탁을 하려고 하면 국내에 어떤 그런 아동 관련 단체나 시설에 위탁을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좀 위탁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뭐 나이는 좀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18세 미만이 아니고 좀 더 낮게 해서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호의 대안으로서 아까 보호된 경우에 풀어주는 보호 일시해제 제도도 있지만 지금 보호를 가급적 덜 하기 위해서 출국 명령에 대한 이행 보전금 예치 제도가 사실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보호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보호실이 전국에 14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 보호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좀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 좀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세하게 토론해 주신 반재열 과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 변효순 과장님 토론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현장에 오시지 못하게 되는 방향으로 좀 결론이 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께서 원고를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대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질의를 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주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가 있냐? 통합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동복지 거주시설에서 14,35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주시설 생활아동 현황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 생활아동을 포함한 보호아동의 관련 통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시설 거주의 종류와 아동의 현황이라는 표를 또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전체 시설이 856개고 인원은 14,359명으로 보입니다.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되기 전에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며 학교 밖 아동 급식의 영양 보장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여 급식 지원 방법과 급식 단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조치 중 시설보호가 아닌 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소규모 가정시설인 공동생활 가정을 전국에 578개소를 설치하여 2,956명 아동에게 가정과 가장 유사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을 하도록 하는 가정위탁 보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위탁 부모 양성,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9년 12월 현재 8,354세대의 위탁 부모가 만여 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2세 이하 영아, 학대 피해 아동 등에게 양질의 보호, 양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가정위탁제도 법제화와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기 정착금,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교육급여, 아동 양육수당, 전세 자금 등 간접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하반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아동과 원가정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가족적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정형 시설 설치 확대, 가정 위탁 보호 활성화를 추진하며 대안양육 현장에서는 입소와 보호 단계에서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만남 지원, 양육자 교육 등으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아동 및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 아동용품 구입비 등의 재정적 지원 정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자체의 관심과 재정 수준에 따른 지역별 편차 문제가 가정형 대안보호 정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안적 양육 결정 전반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이행 현황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안 양육 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의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아동복지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필요 아동을 직접 상담하고 가정 환경을 조사하여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안적 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훈련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양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시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시설 평가 항목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장의 노력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독해 주신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오늘 참석해 주신 정부 부처의 마지막 토론자로요.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이성재 과장님께 이 국가 안보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관련된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이성재입니다. 이제 아동에 대한 이제 국가안보시설에서의 이제 구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원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정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이 들어왔을 때 하나원에서 그 교육하는 과정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외국에서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 우리 정부에 보호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 이제 일정한 기간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소속 기관인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원으로 오게 되면 이제 크게 그 한 6개, 7개 반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살에서부터 4살까지는 영아반, 그 5살에서부터 7살까지는 유치반, 8살부터 13살까지는 초등반, 14살에서 16살, 17에서 19살은 이제 청소년반을 이렇게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20세에서부터 65세까지는 성인반으로 해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는 이제 또 노인반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또 남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20세 이상의 남성은 그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으로 가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아까 그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족 간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원에 입소할 때는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 2주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화천으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쪽에서 계속 같이 합가를 해서 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류를 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그 하나원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자료에 이제 제가 써드렸는데요. 이제 하나원에 그 들어오게 되면 그 약 12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과정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 과정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 어떤 주거 지원을 한다든지 이분들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신문을 창설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초기 의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거의 적정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것이 12주고요. 그래서 이 12주 기간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거의 12주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진출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이제 정착 기본금과 가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원금과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막상 인제 또 그 인제 사회 배출하게 되면 전국 25개 지역에 인제 남북 하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제 별도의 그 인제 현지에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인제 이때 그 거주지에서 인제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제 업무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거주지에서 또 인제 그 이분들의 신변위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지 경찰관을 신변보호 담당자로 지정을 해서 신변보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앞으로 방향은 인제 그 정부에서는 한 5 년에 대해서는 초기 정착 지원을 인제 통일부에서 주도하고, 그 거주지 현장에서의 그 업무는 인제 점차 자치단체하고 그 민간단체의 역할을 높여간다는 게 인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인제 그 우리 사회에 인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제 그 어 본인들한테 맞는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직업 역량 강화 같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국내 입국한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 그다음에 대안학교 운영 지원, 예비대학 운영, 탈북 청소년 해외 연수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인제 그 북한 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것이고요. 인제 다음으로는 제가 아동에 대해서 그 하나원에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보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그 아동이라고 하면 인제 하나원에서는 그 19세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1 살에서 4살 사이는 하나원 내에 있는 인제 영아반 그 보육 선생님들하고 같이 시설 내에서 보호를 하게 되고요. 그 유치반하고 초중반은 그 인근에 인제 그 삼죽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인제 하나원에 들어오면 바로 학적을 생성을 해서 삼죽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죽 초등학교는 마치 인제 디딤돌 학교 같은 곳이고요. 인제 그 삼죽 초등학교를 그 모두 거쳐가기 때문에 이 삼죽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한 학생들과 그 남한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그 학교에 오는 교사 선생님들도 그 이분들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죽 초등학교는 그 학적 생성과 그 인제 각 지역에 편입될 때 인제 를 그 예행 연습하는 그런 디딤돌 학교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3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제 유치반과 초등반에 편성되어서 삼죽초등학교 다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세여서부터 19세 사이는 이제 하나원 내에 그 학적을 생성할 수 있는 하나둘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 교육부에서 파견받은 교사 선생님들의 그 편성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고, 이분들이 인제 학생들이 인제 그 거주지에 편입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생성된 학적을 통해서 그 전학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인제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아이들, 그러니까 13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제 대부분 그 어머니들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어머니들하고 같이 오게 되는데, 이 아까 성인들도 인제 그 하나원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적이라든가 또 인제 그 중간 과정에서의 인제 뭐 그 학력 보충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 어머니들하고 보통 같이 오게 되면 그 어머니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퇴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인제 그 어머니들이 보통은 어머니들입니다만, 어머니들이 먼저 와서 우리 사회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한테도 인제 삼죽초등에서 잠깐 거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아이들도 인제 뭐 가족관계 창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인제 그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그 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갈 경우에는 좀 직장 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원 수료할 때까지 그 하나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의견들을 그런 희망들을 반영해서 그 이제 장기 외출 또는 조기 수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아이들이 꼭 인제 하나원 내에서 꼭 어디 움직이기 어렵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인제 보호자가 없이 들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제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 이제 무연고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인근에 이제 한결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숙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19세가 되는 시점에 어떤 이제 본인이 생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주거를 알선을 해주고 그 동안에 이제 남북 하나재단에서 보관했던 이제 통장을 이제 주게 되고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24세까지 이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원은 이제 교육부, 시도교육청, 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이제 탈북학생 지역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탈북학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나원은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곳에 이제 제시되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의껏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통일부 정책지원과의 이성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5분 토론, 한 분은 아쉽게도 오지 못하셨지만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드는 거는 이런 이주라든가 아니면은 주 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동들 또 이런 시설이라든가 특히 국가 안보 상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런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참 생소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처에서 나와가지고 토론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의 경직성이랄지 혹은 어떤 구조 안에서의 발화가 가지는 한계랄지 그런 부분들을 내포해서 아무래도 최소주의에 입각한 내용들로 좀 채워진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작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어떤 현장에 입각해서 들려주시는 내용들을 잘 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정부 부처 말씀 들어봤으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지정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자유박탈과 독립인권기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의 주성현 사무관님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 1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의 주성현 사무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박탈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의견 표명 및 권고 등을 통해 밝혀온 입장 중에서 발제자께서 제언해 주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우선 지난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의 하향이나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해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의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을 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소년 범죄 저연령화를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10년간 소년 범죄자 연령별 현황에서 16세에서 18세 소년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갖기 힘들고 10세부터 공권력에 의한 형사 제재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 이전에도 2007년 9월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아동의 인권 보호에 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범소년 규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등을 우범 사유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므로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보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남혹의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조항 제3호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2016년 11월 권고한 바 있습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에 대해서는 2015년 위원회가 진행하였던 소년원 방문조사 이후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의료소년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15년
12월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6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증서 또는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분류심사의 상담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과밀 수용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및 2019년 8월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정책 권고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이주 아동 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의 업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와 의견 표명, 인권 침해 행위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업무로 수행하면서 자유박탈 아동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던 것과 같이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정책 권고와 같이 제도 및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살피기도 하며 소년분류 심사원에 대한 권고 경우와 같이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적 개선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내용 중에도 소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단법인 두루와 실시하였던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018년에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상황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 부처의 협조가 있습니다. 자유박탈 아동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하거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이 시민사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이 이후에는 소관부처에서 보다 적합한 인권적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는 데 협조해 주시고 또한 부처의 업무 내에서 실현해 주심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본인의 권리를 더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박탈 아동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통해서 또는 방문조사와 실태조사의 수행을 통해서 제도적 개선 모색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성현 사무관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 정해져 있는 이 정부 부처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까지의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독립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게 되는 어떤 책임의 무거움이 날로 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떤 법이라든가 규범 이 모든 것들의 근저에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것이 어떤 연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져야 된다는 어떤 인권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그 정신들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가 박탈된 아동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조사나 권고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 그리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